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입니다. 지은이는 사지 하루오. 1935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이론 물리학 박사이다. 마스시타 전기 도쿄연구소 수석연구원, 도쿄대학 물성연구소 연구원과 미야기대학 교수, 스즈카 단기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신 우주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아득히 먼 옛날 무한히 뜨겁고 눈부신 한 줄기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며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조차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하지만 그 이후는 모두 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에 해당하는 수천억 개의 세포는 하룻밤 사이에 교체됩니다. 물질로서의 내 몸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나 자신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별이 빛을 내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형태로 생을 마감하면 우주 공간에 자신의 조각들을 흩뿌립니다. 그 별 조각에서 지구가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의 조각, 즉 자연의 분신입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외의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삶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은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나 아닌 것이 있어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의 상호 의존성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냉엄한 과학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윗글은 미국 보스턴 미술관 2층 19세기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된 방 정면에 걸려있는 세로 139.1cm, 가로 374.6cm 크기의 그림 제목입니다. 파리 태생의 화가 폴 고갱이 죽음을 결심한 1897년에 모델도 밑그림도 없이 자신의 예술적 유언으로서 단숨에 그렸다고 전해지는 생애 최고의 대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조차 평생 불가능합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상하 방향은 그대로지만 좌우가 뒤바뀌어 있고 사진으로 찍어도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상대나 대상물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은 나 아닌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관점이야말로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붓다가 먼저 탐구한 것은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에는 5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들이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식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붓다는 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이란 물체의 구성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과 같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산스크리트 원어 루파는 형성되다와 파괴되다 라는 2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춘 실체, 즉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내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수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의 작용을 말합니다. 상은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구성하여 개념을 형성하는 작용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의 작용으로 행동의 전제가 되는 심리적 활동입니다. 식은 식별 작용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오온은 모두 착각이며 전혀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로움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마주해도 상황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붓다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의 대표적인 예로 생로병사를 들었습니다.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고통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괴로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즉 원증회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 집착으로 가득 찬 인간 존재 자체에서 오는 괴로움, 오취온고가 그것입니다. 이 4가지 고통과 생로병사 4가지 고통을 모두 합쳐 사고팔고라고 부릅니다. 붓다는 이처럼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는 원인을 망집, 즉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 바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했습니다. 1. 올바른 견해, 정견. 2. 올바른 사고, 정사. 3.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정어. 4. 올바른 행동, 정업. 5. 올바른 생계활동, 정명. 6. 올바른 정진, 정정진. 7.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 정념. 8. 마음의 평온함, 정정. 붓다는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키워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집착의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붓다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 않다는 뜻으로 무명을 세상의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며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성질이 곧 모든 존재의 근원적 성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에서 말하는 상호 의존하는 근원적 성질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형태를 가진 실체가 없으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무쌍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립된 실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며 고유한 특성이 없다는 뜻에서 무자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번뇌는 수행을 통해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번뇌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수행으로 그것을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체를 마음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뇌의 본질이 공이라면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공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찻잔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찻잔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찻잔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한다 라고 답합니다. 찻잔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이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물을 분자 단위까지 세분화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한 화합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는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본 입자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파동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컨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이라는 물질적 모습은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인 수, 상,
행, 식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그 사물에서 나오는 정보를 감지하고 그것을 뇌로 전달해 구성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며 그 사물의 일반적인 형태를 인지한 뒤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수, 상, 행, 식의 과정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결과도 고정되지 않으므로 이것 또한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천체를 태양이라고 인식한다고 할 때 이는 목성이나 금성 같은 태양이 아닌 것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태양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태양 또한 목성이나 금성과 의미적으로 묶여 있고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의존이며 일 즉 다, 다 즉 일. 바꿔 말해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라는 많은 조건에 의해 뒷받침되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동시에 공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낳는 근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빈 종이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동종의 개조, 도겐의 저술인, 정법 안장의 생사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에는 삶만이 전부이며 다른 것은 없고 죽음의 순간에는 죽음만이 전부이며 다른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삶이 찾아오면 오직 삶에 충실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오직 죽음에 충실해야 한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기본 입자의 수는 1 뒤에 0이 80개나 붙을 만큼 많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과 벌어지는 사건은 이 입자들의 단순한 결합과 분리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이라는 사상은 현대 최첨단 과학과 매우 잘 어울려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빨강 신호등의 색과 제가 보는 빨강 신호등의 색이 같은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방식대로 빨강 신호등을 보고 있고 저는 저의 감각으로 빨강 신호등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눈앞에 있는 것과 그 순간의 마음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겨나는 하나의 영상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6번째 감각인 의식까지 모두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형태,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우주의 기본 질서인 법조차도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느끼는 것에서부터 마음과 의식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최대 목적은 인생의 일체 계고, 즉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12단계가 있고 그 최종 근본 원인에 무명이 있습니다. 이를 12연기라고 합니다. 붓다는 모든 괴로움의 출발을 무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붓다는 고통의 궁극적 원인인 무명을 없애라고 설했습니다. 또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분석한 불교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 즉 이 세상은 일체 계고라는 고제, 고통의 원인은 번뇌라는 집제, 따라서 번뇌의 소멸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멸제, 그리고 번뇌의 소멸 방안으로 8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도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8가지 방법이 앞서 이야기한 8정도입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세계관에는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한 업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 세상의 기본적 요소는 서로 얽혀 있으며 정해진 인과 법칙에 따라 변화를 반복함으로써 사물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인과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세상에 불변하는 실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기본적 요소의 이합집산으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현대 과학에 가까운 인식입니다. 인도인들은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업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작용력이 있는 에너지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업이 쌓여서 무르익으면 과보를 받게 되고 윤회의 원동력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 열반한다는 말은 업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붓다 역시 업에서 벗어나 반복해서 태어나는 윤회를 극복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업이 쌓이지 않으려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붓다는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아의식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경지를 뜻합니다. 초기 불교의 경 중 하나인 우다나에서는 열반을 모든 것이 없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는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없으며 공간의 증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마치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 즉 제로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붓다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인과의 법칙은 바꿀 수 없기에 우리가 노력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삶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붓다와 같은 노력이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인과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타의 에너지를 통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를 회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타적 행위가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타가 아니라 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16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아득한 과거부터 변함없이 존재했으며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끝없이 존재한다면 어두운 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무한히 넓은 숲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숲이 무한히 넓다면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어서 숲 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별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별이 우주를 가득 채워서 하늘 전체가 태양 표면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두운 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숲으로 설명하자면 숲의 크기가 적당히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가 없는 풍경, 즉 숲 바깥의 풍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과 슬라이퍼의 관측으로 멀리 보이는 은하가 우리의 은하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29년의 일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는 작아지고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1965년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은 빅뱅 직후 폭발적 팽창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우주의 탄생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빅뱅에 의한 우주의 탄생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허블의 법칙이 성립하는 세계에서는 어디가 팽창의 중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어디가 우주의 끝인지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팽창을 관측하고 있는 지점 자체가 팽창의 중심이며 동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정된 중심적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무아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할 때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은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수소 원자였습니다. 이 수소 원자들은 모여서 거대한 수소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 덩어리가 점점 커질수록 중심부의 압력이 높아져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별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의 양이 늘어나면 그로부터 탄소가 합성되고 나아가 질소,
산소 등의 원소가 합성됩니다. 그렇게 철 원소가 만들어지면 철은 열을 빨아들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핵 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별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을 향해 지탱하는 내부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별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치솟고 대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우주 공간에 흩어진 별의 파편들이 모여 태양이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지며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주는 단 한순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탄소입니다. 또한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분자의 주요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 탄소들은 예외 없이 별이 빛나는 과정에서 합성된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란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분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현상은 원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의 교환입니다. 각각의 원자, 분자가 자신의 전자와 상대의 전자를 교환하면서 결합합니다. 즉, 상호 의존적입니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도 양성자, 중성자 등의 기본 입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기본 입자들도 서로 파이 중간자라는 입자를 방출하고 흡수하며 형태를 변화시켜 결합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형태가 변화하며 같은 형태로 머물지 않고 진동하면서 전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입자들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은 흔들리며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태양 속에 있는 수소도 우리 몸에 포함된 물을 만드는 수소 원자도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며 성질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연기로 연결된 제법 무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가 처음에는 신경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하지 않는 자극에는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집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매우 작은 입자이지만 더 작은 입자들을 주고받으며 방출하거나 서로 형태를 바꾸면서 분자를 형성합니다. 자연계에 정지 상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진동을 통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뇌도 예외는 아니어서 뇌세포 안 분자의 흔들림을 통해 형태, 소리, 냄새와 같은 자극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흔들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정확히 걷도록 프로그래밍했지만 로봇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절 나사에 약간의 여유를 주어 흔들리게 하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에게도 흔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림은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가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것 같으면 불고 불 것 같으면 불지 않는 등 예측 확률이 반반입니다. 시냇물 소리나 별들의 반짝임도 같은 유형의 흔들림을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흔들림 자극에 반응하여 뇌 자체의 흔들림과 공명하게 되면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두려워서 살 수 없겠지만 반대로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알게 된다면 그 역시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자연계가 마련한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실제로는 모두 과거의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발생한 빛이 망막을 자극해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하는데 약 0.17초가 소요됩니다. 소리의 인지는 약 0.13초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빛과 소리가 동시 발생했을 때 소리가 0.04초 먼저 인지됩니다. 특히 어둠 속 빛 인지에는 추가 시간이 걸려 오차가 더 커지지만 인간의 뇌는 이를 동시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창현상입니다. 어떤 사건이 물리적으로 동시에 발생해도 개별적 인식 차이가 발생하며 객관적 동시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은 일종의 환영입니다. 실험에서 빛을 1회 깜빡이고 소리를 2회 내면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는 빛 2회, 소리 2회로 답합니다. 이는 뇌가 임의로 사건을 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인식 속에서도 없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과 의식 사이에는 틈이 존재하며 뇌는 이를 끊임없이 수정하여 일관된 서사를 구성합니다. 우주가 만든 우리는 이제 자신을 낳은 우주를 성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가 인간을 으스러뜨린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인 존재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과 우주가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절대적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낸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순간은 존재할까요? 이 지금이라는 순간조차 객관적 실체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인식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속이 텅 빈 대나무처럼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으로 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척주 동물 시대의 흔적입니다. 척추는 물고기 시대의 흔적입니다. 직립보행과 큰 뇌를 갖게 된 결과 골반 간격이 좁아져서 인간은 뇌가 충분히 완성되기 전에 태어나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아기 때의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생명의 진화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금 여기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포유류 중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놀랍게도 진화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먼 옛날에는 생물 대부분이 아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 등 지구 환경 변화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모체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울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태생 포유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태아는 모체가 움직여도 안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물고기 같은 상태로 양수 안에 잠긴 채 진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양수의 성분은 해수와 가깝습니다. 수정 후 약 32일째의 아기는 아직 물고기 얼굴을 하고 있으며 아가미 같은 것이 보입니다. 34일째가 되면 코가 입으로 연결되는 양서류의 모습으로, 약 36일째에는 원시 파충류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38일째에 목 기관이 생기고 40일째에는 인간의 얼굴 윤곽을 갖추게 됩니다. 지구가 38억 년 가까이 걸려 진행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인간 아기는 고작 40일도 안 되어 돌파해버립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첫 번째 시련은 물고기와의 결별입니다. 큰 소리로 울며 폐 안에 가득 찬 양수를 토해내고 폐호흡으로 전환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은 항상 눈이 젖어 있던 물고기 시대의 기억이 남아있어 육지에서 눈이 메말라 느끼는 통증을 눈물로 적셔 완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작은 벌레일지라도 자신을 잡으려고 접근하는 존재가 있다면 도망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과 연결되며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오래 생존하려는 기질을 내재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분석하면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집단의 폭주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의 열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서양 종교에 인격화된 신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양의 종교는 인간을 윤회 전생, 인과응보, 하늘의 질서 등과 같은 우주 법칙 속에 소속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비인격적 힘을 믿음으로써 광대한 우주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 되어 영생을 추구합니다. 종교마다 교리는 다르지만 공통 분모를 추출하자면 타인을 해치지 않음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불살생을 뜻하는 아힘사와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임이라는 뜻의 라틴어 클레멘티아에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것은 약 38억 년 전입니다. 그로부터 약 10억 년 동안 모든 생명체는 암컷이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암컷들은 자신의 몸을 분열시켜 복제물을 만들며 종의 보존에 매진했지만 유전자 정보가 완전히 같은 개체들은 질병에 취약해 최악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암컷들은 더 건강한 후손을 위한 유전적 다양성을 창출하려면 수컷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세상에는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약 750만 년 전 인류 역사에 중대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4발 걷기에서 2발 걷기로 전환된 사건입니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면서 척추 위에 머리가 올려져 인류는 큰 뇌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골반 간격이 좁아져서 기존 방식의 출산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라면 인간 태아 성장에는 65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 어머니는 좁은 골반으로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극한인 40주 전후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상태의 분만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생아는 스스로 일어나 모유도 먹지 못하며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생물 중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남녀의 역할이 나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력한 아기를 돌보느라 종일 붙어 있고 아버지는 사냥이나 집짓기 등 외부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이 이토록 넓음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는 세상이 이토록 따뜻함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예전에 북미 원주민 주술사가 저에게 했던 말로 지금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신비를 최초로 논한 인물은 2, 3세기 인도의 철학자 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4, 5세기 고대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일본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살았던 선승 도겐도 시간에 관해 논했습니다. 이 3명의 시간론은 시대와 종교가 다름에도 공통된 의견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시간을 현재라고 할 때 그 현재가 지나간다면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지나가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며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 도계는 여기에 더해 과거도 미래도 모두 현재 속에 포함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현재의 기억일 뿐 실체가 아니며 미래 역시 현재 의식의 상상일 뿐이므로 현재야말로 시간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을 수직으로 던지면 처음엔 빠르게 상승하다가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 후 낙하합니다. 이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후 거꾸로 재생해보면 상승과 낙하가 완전히 똑같아서 시간순으로 재생한 영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물리학, 특히 운동과 힘을 연구하는 역학 분야에서 시간은 과거와 미래의 절대적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출세하지 못했어.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정말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걸까요? 과거는 문자 그대로 지나간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현재의 기억일 뿐입니다. 과거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고정된 과거는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기억은 편의에 따라 각색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은 매 순간 재구성되며 변형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리운 마음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단지 여러분이 창조한 이야기일 뿐 실제 과거와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지금부터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은 특별합니다. 예로부터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와 인간 생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달은 시계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달이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사길에는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좋은 기회로 삼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생리 주기와 달이 변화하는 주기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파편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직후 화성 3분의 1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고 그로 인해 흩어진 파편들은 지구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덩어리가 되어 단 몇 개월 만에 달을 형성했습니다. 이 충돌은 지구에 또 다른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지면서 지구의 공전 위치에 따라 지상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 사계절이 생겨났습니다. 달의 중력은 이 기울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지구는 규칙적인 계절 순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아침은 여름, 밤은 겨울이 되는 것처럼 계절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달이 탄생하기 전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현재보다 3배나 빨랐고 하루가 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중력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며 지구 자전에 제동을 걸어 하루가 24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달이 없어서 지구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3배 빠르다면 초속 300에서 400m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자동차도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위가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 때문에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도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없었을 테고 귀도 발달하지 못했을 테니 당연히 음악은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매일 새로워지며 재생됩니다.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소립자 수준에서 우주로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숫자 1 뒤에 0이 80개 붙은 어마어마한 수의 소립자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만들어낸 순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즉 1인칭의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의 정의가 의식의 상실에 있다고 한다면 1인칭의 죽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순간이야말로 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겐 선사의 가르침을 빌자면 생멸은 생멸 그 자체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니다. 생멸이 찾아오면 오로지 생멸에 헌신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읽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메타 명상을 검색해 보시면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출연하는 명상과 마음경영 유튜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